할아버지, 저기 무료급식소 있어요. 따뜻한 밥 나와요. 노인의 눈가가 떨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단 한 번의 친절이 세상을 뒤집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내 인생은 조용히 운명을 불러왔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들 사이로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였습니다. 오래된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혼자 걸어 나오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소윤, 18살의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소윤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곧장 학교를 나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윤의 하루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중국집으로 향해야 했거든요. 그곳에서 저녁 시간 동안 홀서빙을 하며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 그리고 집안일. 이것이 소윤의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학원에 다닐 때 소윤은 식당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었으니까요. 소윤의 가정은 3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퇴근길에 큰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윤의 어머니 박정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고 그러다 건강마저 악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병든 몸을 이끌고 간병 일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씩씩하게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윤은 웃으며 학교에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밥을 지었습니다. 18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소윤은 묵묵히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를 나선 소윤은 교문 앞 벤치를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낯선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7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조용히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죠. 소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이었고 아르바이트에 늦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노인은 소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 한 모금이면 돼. 목소리는 낮고 잠잠했습니다. 노인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그 말을 그냥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옷차림이나 표정을 보니 오랫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소유는 학교에서 급식 봉사를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알려준 곳이 있었죠. 할아버지, 저기 시장 안쪽에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따뜻한 밥이 나와요. 제가 길 알려드릴게요. 소유는 노인에게 시장 쪽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큰 길로 나가서 왼쪽으로 쭉 가다가 시장 입구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곳에서 따뜻한 국과 밥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소윤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내 덕분에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천만에요, 할아버지. 꼭 가보세요. 소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뒤돌아보니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소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소윤은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고는 빠른 걸음으로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소윤은 그 만남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작은 순간일 뿐이었으니까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챙기고 잠들기 전 숙제를 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소유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노인이 누구인지도, 그 만남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배고픈 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알려준 것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유는 평소처럼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걸어 나오는데 이상하게 거리가 시끄러웠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교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틀리,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차들이었죠. 차량 옆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교문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차 봐. 벤틀리 아냐? 마이바흐도 있어. 완전 대박이다. 연예인 온 거 아냐? 아니면 재벌? 학교에 무슨 일 있는 건가?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교무실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누구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윤도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무슨 일로 학교 앞에 저렇게 모여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 한 명이 교문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학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소윤 학생이 이 학교에 있습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소윤? 그게 누구지? 우리 학교에 그런 애 있었나? 소윤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걸까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숨을 헐떡이며
정장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무슨 일이십니까? 이소윤 학생을 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성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동일그룹 비서실장 김태수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이소윤 학생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동일그룹이요?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일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부터 호텔, 유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재벌 그룹이었죠. 그런 곳의 회장이 왜 평범한 고등학생을 찾는다는 걸까요?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학생들 사이에 서 있는 소윤을 발견했습니다. 소윤아, 이리 와봐. 선생님이 손짓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윤에게 쏠렸습니다. 소윤은 얼굴이 빨개지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정장 남성은 소윤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소윤 학생이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성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학교 앞에서 노인 한 분을 만나셨죠? 무료급식소를 알려주셨고요. 순간 소윤은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셨던 그 할아버지 말인가요?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남성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동일그룹 명예회장 최영수 회장님께서 학생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소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동일그룹? 어제 만난 그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입을 떡 벌린 채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무실에서 나온 선생님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성은 정중하게 차 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께서 호텔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학생을 모셔가도 될까요? 물론 학교 측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하는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소윤이 작게 대답하자 남성은 환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과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소윤은 가방을 꼭 안고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학교 앞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소윤이 재벌 차 타고 갔어. 완전 대박이다. 무슨 일이야? 이소윤이 원래 재벌이었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교실 전체가, 아니 학교 전체가 소윤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윤은 차 안에서 긴장한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차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소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우뚝 솟은 호텔 건물이 보였고 입구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문이 열렸고 소유는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실장 김태수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소은 그 뒤를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유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끝에는 스위트룸 문이 보였습니다. 김태수가 노크를 하자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소유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큰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어제 그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얼굴에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최영수 회장이었습니다. 어서 오게. 앉으렴. 최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소유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최 회장은 따뜻한 차를 따라 소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긴장하지 말게. 그저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부른 거네. 소윤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마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어제 덕분에 따뜻한 밥을 먹었네. 정말 고마웠어. 소유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 몰랐겠지. 사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했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거든. 소유는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영수. 동일그룹 명예회장이라고 하네. 그 동일그룹이요? 소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동일그룹은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건설사이자 호텔,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곳이었죠. 그런 곳의 회장이 어제 벤치에 앉아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곳이네.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배고프더군. 최 회장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유는 그 말을 곱씹으며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일세. 자네가 준 친절에 대한 답례라고 생각하기에. 소유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아마도 돈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길을 알려드린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최 회장은 소윤의 반응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네. 자네는 진짜 마음을 가진 아이로구나. 소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나중에 자네가 필요할 때 주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겠네. 자네가 거절하든 안 하든 나는 자네의 인생을 지켜볼 걸세. 소유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따뜻한 눈빛이었죠. 회장님, 그런데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냥 길 하나 알려드린 건데.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네. 사업가도 만났고, 정치인도 만났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나를 최영수 회장으로만 봤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봤지.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네. 자네는 그냥 배고픈 노인을 받고 따뜻한 밥을 알려줬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야. 그게 나를 감동시켰네. 소유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감사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놀라웠습니다. 최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지. 하지만 자네 같은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 소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의 말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소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자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네. 내가 보장하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이 작은 순간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유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윤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궁금증 어린 시선이었지만 점점 그 시선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소유는 교실에 들어서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야, 이소윤 왔다. 쟤 진짜 재벌이랑 아는 사이래. 들었어? 재벌 회장한테 입양된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소유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노골적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야,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갑자기 재벌이랑 연결되다니. 우연이 아닐 거야. 뭔가 일부러 그런 거 아냐? 맞아. 돈 냄새 나서 일부러 친절한 척한 거 아냐? 계산적으로 보여. 소유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렸을 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소윤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선생님은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둘 다 소윤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대해주길 바랐을 뿐인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소유는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님마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아, 너 요즘 재벌이랑 안다며? 그럼 여기서 일할 필요 없는 거 아냐? 사장님의 말에는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그래. 뭐, 내 맘대로 해. 사장님은 시큰둥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소유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단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 박정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소윤아, 이게 무슨 일이니? 학교에서 전화 왔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오해일 뿐이에요. 오해? 재벌 회장을 만났다는 게 오해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유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노인을 만났던 일, 무료급식소를 알려준 일, 그리고 그분이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윤아,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 안 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세계랑 안 어울려. 알겠니? 엄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재벌이라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단다. 괜히 가까이 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어머니의 말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는 세상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더욱 그랬죠. 소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조심할게요. 하지만 그날 밤 소윤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동일그룹 비서실이었습니다.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이소윤 학생, 최영수 회장님께서 학생을 후원 장학생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대학 진학 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말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소윤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장학금? 전액?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윤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이해가 갔습니다. 분명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대학 진학,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였죠. 소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소유는 늘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팠고 소유는 가장 역할을 해야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유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아빠처럼 실패하지 않겠어. 나는 이 기회를 잡을 거야. 소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좋은 성적이 필요했거든요. 소유는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차갑든 친구들이 등을 돌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소유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친절의 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곧 엄청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도요. 소윤의 인생은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윤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수군거렸고 소윤을 보자마자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소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교실에 들어서자 반 친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안 하던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친절한 척하며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야, 이소윤. 너 이거 봤어? 핸드폰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료급식소서 만난 여고생, 재벌 회장 숨겨둔 손녀였다. 소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하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윤이 최 회장과 만난 사진,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소윤의 신상 정보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다르네. 손녀 숨겨두고 미담 만들기. 계획된 만남 아냐? 진짜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 있음? 돈 많으면 다 되는 세상이네. 소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손녀라니? 소윤은 아버지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재벌 회장의 손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너 진짜 재벌 손녀였어? 완전 대박이다. 그럼 우리 학교에 재벌이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숨기고 다닌 거야? 학생들이 소윤을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소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소윤아, 너는 교무실로 와봐. 소윤은 비틀거리며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소윤아, 이게 무슨 일이니?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친절하게 대한 것뿐인데.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에 가 있거라. 언론이 학교 앞까지 몰려올 것 같구나. 어머니께 연락드리마.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소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소윤아, 괜찮니? 기사 봤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저도 몰라요. 손녀라니 무슨 소리예요? 소윤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소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동일그룹 비서실장 김태수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김태수 뒤로 최영수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회장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윤과 어머니도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제가 손녀라는 거예요?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됐군. 너는 내 아들 최민혁의 딸이야. 즉, 내 친손녀다. 순간 소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최민혁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어릴 적 본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 민혁이야. 너의 아버지지. 소윤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박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혁은 내 아들이었지만 가업을 잇기 싫어했어.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지. 나는 화가 났어. 아들이 책임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생각했거든. 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실수였어. 민혁은 진짜 행복을 찾았던 거야. 정혜 씨를 만나고 너를 낳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지. 그런데 최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교통사고라고 들었어요. 최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건 내 외삼촌이 꾸민 일이었다. 소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외삼촌? 꾸민 일? 최 회장은 천천히 진실을 밝혔습니다. 소윤의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회장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윤과 어머니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게는 두 아들이 있었네. 큰아들 민혁, 그리고 둘째 도윤. 민혁은 착했지만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어. 반면 도윤은 야망이 컸지. 어려서부터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 했거든. 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이 집을 나간 후 도윤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야. 형이 없으면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민혁을 찾고 있었어.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거든. 소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 회장의 이야기는 점점 충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3년 전 도윤은 민혁의 위치를 알아냈어. 그리고 사람을 보내 교통사고를 조작했지. 트럭 운전사에게 거금을 주고 민혁의 차를 들이받게 한 거야. 그럴 수가.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 박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최 회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최근에야 알게 됐네. 도윤이 고용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한테 모든 걸 털어놨거든. 증거도 함께 가져왔지.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 동거래 내역,
통화 기록까지 모두 남아 있었어. 소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아버지, 가족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욕심 많은 삼촌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정희 씨는 알고 계셨나요? 최 회장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상한 사람들한테 위협을 받았어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딸까지 해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소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소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비밀을 안고 살아왔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병까지 얻으신 거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늦었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너희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유는 눈물을 닦으며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삼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동일그룹 부회장으로 있네. 여전히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소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떳떳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서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네. 도윤은 강력한 변호인단을 갖고 있고 정계에도 인맥이 많아.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소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네. 그리고 도윤을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내야 해. 다음 주가 내 78번째 생일이네. 재벌가의 모든 사람이 모이는 자리지. 그날 모든 걸 밝힐 거야. 소유는 최 회장의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그날 생일 파티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소윤아, 위험할 수 있어. 도윤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이제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소윤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 회장은 소윤의 모습에서 아들 민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착하지만 용기 있었던 아들의 모습을요.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도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윤아, 정말 괜찮겠니?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소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년간 힘들게 살아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어머니의 병, 가난 속에서 버텨온 시간들,
모든 게 삼촌 때문이었습니다. 소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일을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소윤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다음 주 생일 파티.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꿀 날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윤은 최 회장과 함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고 생일 파티 당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윤은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생일 파티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거대한 연회장에는 재벌가의 모든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사업가, 유명 인사들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을 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유는 호텔 별실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일부러 평소 입던 교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평범한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옆에서 소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윤아, 정말 괜찮겠니? 엄마,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소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윤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하자꾸나. 세 사람은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최 회장의 등장에 박수를 쳤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고 소윤과 어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단상 아래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최도윤, 동일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소윤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의 생일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소윤을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소윤은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윤의 모습에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소윤, 제 친손녀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소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소윤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혁의 딸 최소윤입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최민혁?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혁 형은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손녀라니 증거라도 있습니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증거? 물론 있지. DNA 검사 결과도 있고
최 회장이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DNA 검사야 조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연극 아닙니까?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최 회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3년 전의 도로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트럭이 고의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누군가에게 돈 뭉치를 받는 장면, 그리고 그 사람이 도윤에게 보고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민혁을 죽인 증거야.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지.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누가 만든 거야? 하지만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통화 기록, 동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윤이 직접 지시하는 음성 녹음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형을 없애. 깨끗하게 처리해. 흔적을 남기면 안 돼. 도윤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소윤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삼촌,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삼촌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목숨까지 빼앗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도윤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소윤아. 내가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 잘못이기도 하지.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연 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도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도윤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은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 회장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윤은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동일그룹의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도윤의 체포 소식과 소윤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소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소녀라며 응원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밝힌 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소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놀란 소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소윤아, 미안해. 우리가 오해했어. 정말 대단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소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에 감동한 눈물이었습니다. 소윤은 친구들과 포옹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유는 최 회장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호텔로 향했고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최 회장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소윤아, 정희 씨, 앉으시게. 소윤과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 회장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모든 죄를 인정했네.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민혁의 명예도 회복될 거고.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나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네. 내가 동일그룹을 이어받아 줄 수 있겠니? 순간 소윤은 놀랐습니다. 동일그룹을 이어받는다?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어요. 최 회장은 소윤의 대답에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민혁의 딸이구나. 내 아버지도 그랬지.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했어. 최 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동일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네. 내 이름으로 말이야.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소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일이었죠.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나한테 보여준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꿨어. 이제 그 친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야. 소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소윤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앞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큰 간판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일 장학재단 출범식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 이소윤 장학금.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 위에는 소윤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소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굶주린 한 어르신께 따뜻한 밥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소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소윤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싶어요.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이 장학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은 소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이 널 오해해도 진심은 결국 통하더구나. 소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아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액자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진실도 밝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빠처럼 착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유는 대학에 진학했고 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동일 장학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여전히 작은 친절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소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돌고 돈다는 것을요. 자신이 받은 친절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요. 화면은 서서히 흑백으로 변했습니다. 소윤의 미소, 최 회장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